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어저께 6.19 대책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6.19 대책 평가, 되게 거창하게 써놨는데 뭐 제가 평가하고 말고 뭐 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개략적인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개략적으로 요약 좀 해보고 좀 후폭풍? 변화? 뭐 여러가지 의견들, 얘기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대책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가수요를 털어내자. 가수요라고 하는 건 실수요, 말 그대로 내 집이 필요해서 집을 구하는 수요들 말고 그냥 단순히 투자, 투기, 뭐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좀 저렴하게 물건을 사서 뭔가를 노리는 그런 세력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좀 털어내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이제 집 정확하게는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대책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청약 조정 지역을 이제 좀 조정해서 확대했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기 광명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옆에 있는 지역들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수요가 좀 몰릴 만한 인기 지역들을 좀 늘렸고요. 그러니까 청약을 제한하기 위한 지역을 늘렸고, 그 다음 청약 규제를 강화했죠. 그래서 기존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묶여있던 지역들도 이제 등기 때까지 못 팔게끔,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가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왜 사람들이 분양권 쪽에 이렇게 가수요가 많이 쏠리냐면요, 첫 번째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에서 얘기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분양권은. 그럼 분양권은 뭐냐면 채권이거든요.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져줄게 라고 약속하는 내용인 거고요. 이제 분양 계약자는 그럼 네가 나 집 지어주기를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돈 줄게, 이렇게 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두 개의 이제 계약인 거예요. 채권인데, 그래서 이거는 집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물건을 사고 팔듯이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점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준점유만 하고 있는 거라서 취득세가 없어요, 분양권은. 그러니까 분양권을 샀는데 취득세 냈다? 없어요. 만약에 취득세 냈으면 그건 조합원 입주권 산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토지가 등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행동이, 그런 행동?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니까 다 되는 거고, 분양권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취득세가 없으니까 거래 비용이 작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금, 보통 이제 중도금 풀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까지에 따르자면 이제 집단 대출이라 그래서 중도금 대출 받을 때 다른 일반 담보 대출처럼 DTI, LTV, 이제 DTI 집단 대출에 이번에 보기로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보통 이제 계약금에다 프리미엄 정도만 갖고 움직이고, 만약에 청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약해서 당첨만 되면 되니까 청약할 때 계약금 전체 매매 대금의 10%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강남의 아파트 뭐 13억짜리가 분양을 했다. 나 13억짜리 아파트는 살 엄두도 안 나. 근데 만약에 청약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1억 3천만 있으면 당첨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가수요들이 들어오기 되게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분양권은. 그러면 이게 1년 6개월 전매 제한이 있을 때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만약에 좀 전에는 제가 이제 취득세가 없다는 얘기는 살 때를 얘기했지만, 이제 팔 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팔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양도소득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근데 양도소득세는 이 주택이랑 분양권에 대해서 이 제한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이 좀 더 세요. 그러니까 주택 쪽이 좀 더 완화가 돼 있고 분양권이 좀 더 센데, 분양권은 단기 매매, 이런 가수요를 털어내기 위해서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50%, 이제 주민세까지 하면 55%, 그 다음에
2년 이내면 44%, 40%에 10% 대 44%, 그리고 2년이 넘어야 일반 세율로 해서 뭐 6%부터 38%까지 이렇게 누진으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내가 당첨이 돼서 세금을 적당히 덜 내고 만약에 그냥 일반 세율대로 중과세 안 되고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당첨되고 2년 있다가 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규제가 되기 전에는 당첨되면 그냥 계약금만 넣어놓고 중도금 대출 풀로 받아서 2년만 들고 있다가 2년 뒤에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분양권 상태에서 취득세 부담 없이 양도세도 일반 세율로 내고 뭐 가볍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투자 또는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가졌다가 부동산으로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 굉장히 크냐면 일단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를 무조건 부담해야 돼요. 왜냐하면 등기를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권 투자할 때 나는 안 사도 돼라고 생각했던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첫 번째로 비용 부담이 발생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도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분양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서로 분양대금을 내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줄게요. 두 개 이 내용으로만 결정돼서 쭉 가다가 이제 아파트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주해서 잔금을 내고 등기를 치는 시점, 잔금을 내면 그때부터 이제 주택을 내가 취득한 거로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취득세를 낸 거고, 주택을 그때부터 취득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세법에서 보면 분양권으로 내가 3년을 들고 있었던 2년을 들고 있었던 분양권으로 들고 있던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치질 않습니다. 내 주택으로 등기 친 시점부터가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3년을 들고 있다. 보통 이제 아파트 짓는데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3년 들고 있다가 입주했는데 이제 등기 치고 팔려고 봤더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1년 이내에 거래라 그래서 지금은 44%인가요? 예, 세금을 44% 두들겨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일반 세율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만큼 3년 이상 보유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점 가서도 또 못 파는 거죠. 보통 이제 입주 때 이렇게 파는 거 복등기 한다고 그러는데 세금 부담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보유하면 그 다음에 일반 세율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최소한 4년 정도? 보통 이제 뭐 2년 반 정도만에 짓는다고 생각하면 3년 반 정도는 들고 있어야 전매 어떤 분양권을 통해서 받은 집을 팔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을 보더라도요, 이게 방향성이, 규제라든가 이런 건 방향성이 있어서요, 또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이게 확실하게 진정이 됐다, 안정이 됐다, 뭔가 다시 이렇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야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들기 전까지는 규제가 풀리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대책에 보면, 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청약 조정 지역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좀 더 이제 되게 빨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제도를 개선을 하겠다고는 하지만요. 제 생각에는 서울 부동산 가격이 막 진짜 또 미분양들 쌓이기 시작하고 분위기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아마도 지금에 있는 이 규제, 그러니까 전매가 금지되는, 입주가격 전매가 금지되는 이 분위기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사실 청약 경쟁률이 요번에 이제 뭐 신정 뉴타운 1-1구역, 아이파크 위브나 이런 게 이렇게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뭐 예상보다 이렇게 높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분양 나올 단지들이 올해 좋은 분양 물량이 많다고 제가 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데들이 지금의 이 전매 제한을 딛고서도 얼마나 이제 높은 경쟁률이 나오냐,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도 또 판단하겠죠. 저도 뭐 섣불리 이렇게 계속 전매 제한이 갈 겁니다, 이렇게 저도 확언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청약 경쟁률들 얼마나 시장이 과열되는지 이런 부분을 뭐 같이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적 금융 규제인데요. 금융 부분을 만졌죠. LTV, DTI 손봤습니다. 전부 다 강화한 건 아니고 조정 지역에 대해서만 이제 10%포인트씩 강화를 해서 LTV가 70에서 60이 됐고 DTI가 60에서 50이 됐는데요. 그래서 뭐 이 10%포인트 줄어든 게 뭐 대수냐,
별거 아니다. 또 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지역에 다 걸리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 그러니까 과열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만 이렇게 규제를 가한 건데 이제 이거는 일단 1단계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요거는 8월 달에 그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때 아마 큰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만 가지고 너무 속단하면 안 된다. 얼마나 더 강하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대책, 좀 전에 살펴본 분양권을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규제, 집 살 때 들어가는 대출을 잠그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두 개 저걸 잠그면 바로 그 다음에 움직일 거는 결국 전세 끼고 사는 거다. 전세가율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매매가랑 아파트 매매가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남아있는 투자처다. 이제 기존에 그 분양권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마저도 다 이제 기존 주택을 사는 방향으로 몰려올 테니까 이쪽으로 지금 빨리 발 빠르게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 아까 기사 읽기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도 사람이 몰려가는 어떤 흐름도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뭉뚱그려서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풍선 효과로 다른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좀 불이 붙으면서 움직일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7월달, 8월달 여름 휴가철 되면서 지금 막 이렇게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조용히 이제 큰 흐름이 이제 좀 이렇게 진정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해서 조용조용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여전히 그런 풍선 효과에 따라서 진짜 말 그대로 갭 투자가 성행한다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뭘까? 이제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라든가 세제 부분들, 보유세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건드릴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는 거죠. 다주택 중과라든가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라든가 아니면 보유세를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근데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던 일부 기사들을 보면 양도소득세는 좀 낮춰주려는 기미가 있었고요. 김진표 지금 직책이 뭔지 모르겠네요. 예, 대신 이제 보유세는 좀 늘리고, 그 양도소득세는 좀 내리는 이런 형태의 얘기가 있었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운 놈 매 때리듯이 정책이 좀 우리나라는 이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수립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가 부활하는 부분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충분히 꺼내들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들 중에서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건축 관련 대책이 올 상반기 부동산 상승세를 가장 이끌었던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강남 재건축 중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할 게 유력해 보이는 지역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사실 가격 오른 거 보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당연히 적용받는 지역들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올 상반기 부동산 가격 되게 많이 이끌었는데요. 그러면 결국 투자할 때 사람들이 오르는데 투자하려고 하지 떨어지는데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꾸 재건축을 사고 또 사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재건축 아파트 여러 채 사도 여러 채 주니까 이제 재건축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과거에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세 채까지 받을 수 있었던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48조에 나온 규정인데 요번에 그 도시정비법 48조 규정을 손보겠다. 이제 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그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 재건축 아파트 여러 채 사지 말아라. 재건축 투자의 쏠림을 방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강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은 이번 대책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제일 큰 화두가 개발 이익 환수 목적으로 이제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잖아요. 이게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종료가 되냐 아니면 내년에 유예가 되냐, 이거 관련해서는 오늘도 국토부의 얘기를 빌어서 뭐 야당에서는 3년 연장해달라 이런 뭐 발의가 있기도 했지만 국토부에서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게 기정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연말에 마무리되는 건데 지금 대책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멈춰놓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제 재건축 투자는 뭐 올해도 그랬지만 조금 약간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모양새가 더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연말로 갈수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랑 피하지 못하는 단지랑은 투자 행태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다만 아직은 6월이고 12월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앞으로 올 하반기 7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뭐 안정이 될지 과열이 될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재논의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정 자체가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수요들 뭐 1년 6개월 있다 전매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요번에 꼭 청약해서 당첨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통장을 쓰면 당첨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생각하고서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미분양이 나오는 단지들, 이제 지금 서울의 분양 물량 중에서요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최한 2년이 이제 만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015년 초 막 이럴 때는 상반기 뭐 센트라스 이런 거 정도부터 분양권에 피가 붙었지, 그 이전에는 뭐 거의 미분양, 뭐 할인 분양 또는 그냥 미분양 가면 분양 청약 끝나도 통장 없어도 뭐 남은 거 있어요. 가면 예 이거 지금 뭐 이런 물건 있고요, 몇 층이 있고요,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시장의 온기가 꽤 또 열기가 에너지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지는 않겠지만, 또 이제 항상 이제 보통 1순위 청약해서 뭐 1순위 마감 안 되면 2순위 가기도 하지만 이제 안 되면 내 집 마련, 예비 당첨 내 집 마련, 그 다음에 선착순으로 분양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 통장이 없거나 1순위 자격이 없어서 청약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미분양 물건들 중에서도 충분히 좋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나오는 분양 물량들 자체가 분양가만 괜찮으면 저는 서울 안에서 굉장히 되게 효용이 좋은 어떤 괜찮은 일반 분양 물건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큰 흐름으로 볼 때는 결국 이번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주택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게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는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 넘어오던 시절에 이제 판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송파 신도시, 지금의 위례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탄 2신도시 확장한다는 얘기도 그때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지어지고 있는 많은 신도시들이 이제 그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보금자리 주택, 신도시 개발하는 거 너무 머니까 그냥 서울의 그린벨트 주변에 풀어가지고 그린벨트 그린벨트에 아파트 공급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 세곡, 네곡, 그 다음에 뭐 지금 원흥지구 이런 데들, 보금자리들, 뭐 갈매지구 이런 데들 나왔죠. 또 다산 진건, 뭐 지금 이런 데들도 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그런 게 택지 공급 안 하겠다고 해서 이제 2014년부터 막은 정도였는데, 이제 지금 새 정부에서는 택지 공급, 어떤 지역에 어떻게 택지 공급해서 공공주택 또는 뭐 민간주택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저거를 드러낼지 이제 아마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공급에 대한 카드를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드러날지가 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제목을 6.19 대책 뭐 평가 써놓고서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별 얘기는 없네요. 예.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는 8월 달에 종합대책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10%포인트 줄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센 게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예, 조금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미리미리 준비할 분들은 빨리빨리 강화된 거 받기 전에 움직여야 될 분들은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분양권 전매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영향은 있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뭐 미분양도 나오거나 뭐 선착순도 나오거나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나오는 분양 물량들은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거나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 적극적으로 좀 가서 그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수요죠. 왜냐하면 등기까지 쳐야 되는 거니까. 재건축 쪽은 아직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간단한 거 정도만 정리를 한 거고 방향성 정도만 제시를 한 거지. 여러 채 사지 말아라. 방향성 정도만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제일 큰 화두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건드릴지 또 정부에서 계속 간보면서 이제 보도자료 내겠죠. 봐가면서 추후에 판단하자.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꾸 좀 늘어졌나요? 처음에 분양권 전매 관련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그 내용이 조금 뭐 아시는 분들 입장에 지루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뭐 어떻게 보면 항상 전 뉴스 방송 하고 나면 내용 읽고 나면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약간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얘기는 어제 했던 얘기 반복들이 많아서 더 조금 지루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무튼 죄송하고요. 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